그날 우체국에서 받아든 통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는 50년간 매달 3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통장을 든 손이 떨려서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973년 3월부터 시작된 그 기록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밥이 늘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낡은 라디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면 물건값을 받으시면서도 말씀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저녁이면 가게 셔터를 내리시고 안쪽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가게 안까지 퍼지면 그제야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밥상에는 늘 반찬이 3가지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본 적은 없지만 언제나 그랬습니다. 20살이 넘어 서울로 올라오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오신 어머니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으시고 그저 작게 보이는 뒷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적었고 방세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매번 똑같은 대화만 반복됐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냐, 건강하냐. 저도 잘 지낸다고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적금 통장에 내가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만드셨나 싶었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드려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그냥 조금씩 모아둔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30즈음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작은 전세방 하나 얻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알았다고만 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알아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체국으로 송금이 왔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게 없었다면 전세 계약을 못했을 것입니다. 전세방을 보러 다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중개업소 아저씨는 이 돈으로는 변두리밖에 못 구한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과 함께 좁은 방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겨우 찾은 방이 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내는 날 통장에서 돈을 빼면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정리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방 한 칸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게 하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살림살이가 너무 간소했고 냉장고 안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형 결혼 준비금 보내시려고 가게를 정리하신 것 같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돈을 마련하려고 가게를 닫으신 건 아니겠지.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무렵 갑자기 가게 세간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 세간 팔 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안타까워했대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하시던 가게였으니까요. 계산대며 진열장이며 하나하나 정리하실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왜 그만두시냐고 물어봤대요. 어머니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다고만 하셨대요. 근데 형, 그때 어머니 표정이 되게 쓸쓸해 보였대요. 평생 지키시던 자리를 떠나시는 거잖아요. 동생의 말을 듣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방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왜 그러셨냐고 물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오면서 나는 어머니께 전화 자주 드리겠다고 용돈도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괜찮다고 너나 잘 살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바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던 전화는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명절 때나 겨우 연락을 드렸습니다.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안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동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쳤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고 건강이 나빠진 걸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병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약값 아까우시다고 병원 오시는 걸 계속 미루셨대요. 혈압약도 제때 안 드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셨을까? 아프시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았어. 너 바쁜데 괜히 내려오게 해서 미안하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또 울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인데 어머니는 왜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그때부터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계속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잘 크냐, 건강하게 지내냐, 언제 한번 내려오겠냐. 나는 곧 가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내려갔습니다. 갈 때마다 어머니는 조금씩 더 작아져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셨고 걸음도 느려지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계실 거라고, 언제든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도 5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덧 80이 넘으셨습니다. 전화 목소리도 많이 약해지셨고 말씀도 더 적어지셨습니다. 동생이 가끔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연락을 했지만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밖에 나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밥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두어 가지뿐이었고 김치도 동네 가게에서 사오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니 굳이 반찬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잠드신 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김치 한 통, 된장 한 통,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나는 이틀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빨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모니터에는 약한 심장 박동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위셨는지 손등의 핏줄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어머니는 사흘을 버티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잠드시듯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목을 막았습니다. 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작은 분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크게만 보였던 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분이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수해 속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마치 오래전 잠들어야 했는데 억지로 깨어 계셨던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될 그 손을.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은 서랍 안에서 낡은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를 펼쳐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통장에는 50년 가까이 매달 3만 원씩 어딘가로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달까지도 이체는 계속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보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동생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군요.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찻집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고아원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후원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그것도 50년 가까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대학도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도 자신을 만나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으셨고 그냥 조용히 돈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야 우연히 어머니 성함을 알게 되었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 편지를 보냈지만 어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매달 3만 원만 변함없이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어머니의 송금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제 힘으로 살 수 있게 됐을 때 어머님께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편지를 또 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답장 대신 그달에도 3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40이 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계속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모아뒀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정리하시고도 혼자 힘들게 사시면서도 그 돈을 한 번도 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신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면서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를 50년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께 받은 송금 내역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바로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흐느끼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절에 올랐습니다. 법당 앞에 앉아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스님께서 옆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보시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보시이며 가장 깊은 자비는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자비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공덕은 소리 없이 쌓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큰 북을 치면 소리가 크지만 금방 사라지고 작은 물방울은 소리가 없지만 모이면 큰 바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작은 물방울처럼 사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남을 돕는 일도 숨기시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큰 사랑, 큰 효도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작은 것들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매달 3만 원은 금액으로는 작았지만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작은 돈을 거대한 사랑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내가 이어가야 한다고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만 기억하려 하지만 부처님 눈에는 작은 정성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작은 정성으로 큰 공덕을 쌓으신 분이라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해주시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밥을 차려주시는 것, 걱정해 주시는 것, 용돈을 주시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아계실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남을 먹이셨고, 당신은 춥게 지내시면서도 남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부모님의 사랑은 늘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차린 즈음에는 이미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뒤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한 채 보내드린 자식들의 마음은 평생 빚을 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시냐고, 건강하시냐고, 그 흔한 안부라도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해주셨던 작은 일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매달 그분께 3만 원을 보냅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도우셨던 다른 분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제라도 알고 싶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뒤늦게서야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자식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꼭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